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 이 프레퍼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나어머니. 네.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퍼족, 뭐 생존배낭.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일종의 하이문화, 마이너 장르의 뭐랄까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로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좁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데 10만 원짜리 생존 배낭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다는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런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배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 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의 계산이죠.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죠. 왜냐면은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합니까? 네. 오히려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면서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핵잠수함 한 대 있는 핵탄두가 북한 핵무기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해상에서 미군 핵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우리 땅에 두다가 우리 비행기를 실어서 날아 떨어뜨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가 달라야 북한이 압박이 되죠. 게다가 우리 땅에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왜 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전권이 있어도 전술 핵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을 뿐이지 미국이 키를 돌려야 핵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면 전략 핵으로 대응하는 거지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 전략 전투기 뭐 많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전투기는 없고 폭격기만 있죠. 이거는 전략이 붙으면 그거 하나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예. 북한이 핵을 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술핵을 쓸 리도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죠. 예. 일본 극우의 수건이죠. 예.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예.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다른 유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세가 정말편에서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라에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이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미국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요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으로 그런 걸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전술핵을 한국에 주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 반응이 이게 좀 특이해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전술핵 배치 얘기하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당의 정체성인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대북 비전을 보여주든가 그냥 주장하는 건 저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간 여야 전술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술핵은 배치가 안 될 것이다. 다음 뉴스 해보죠. 네,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두고 진보 성향의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색채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라는 한겨레 20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맡았던 국정원 엔터팀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엔터팀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국 소속입니다. 여기는 초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곳인데 국정원 요원들은 영화 감독들을 직접 불러내서 애국 영화를 만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30억 원 정도를 대줄 수 있다라면서 영화 제작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여 대통령이 막 액션을 하는 거죠. 예. 최순실 커넥션이라고 불렸던 추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엔터팀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의 정반대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하는 단위가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예. 요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다음 순요? 예, 양지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의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재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방 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독려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나서 민간인을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재,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재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어요. 예.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네. 예,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억대,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지혜라는 게. 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죽으셔가지고 못했던 이정희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혜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예,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거 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속적이고 지역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예,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예.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성명이라보다는 예, 입장을 내고 예.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걸어놓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삼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예.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익숙한 체질도 아니고, 예.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네, 예.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스팔트에게 바친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주준희 기자의 MB 프로젝트 사탄,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네,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은
특별한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배에서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구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청장님은 전문가로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문서들의 의미를 주진우 기자로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금 배칠수 씨가 얘기했듯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항상 저희가 간단 요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3주간 이야기를 3분 이내에 제가 간단 요약하면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고인이 된 처남 김대정 공동 매개로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두 번째, 이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갑니다. BBK라는 회사. 그리고 BBK는 최종적으로 옵셔널 벤처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대표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후에 미국으로 가죠. 이 사건을 BBK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만 돈을 다 돌려주고 어차피 횡령할 거 다 횡령하지. 그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주고 190억을 냈던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마지막 BBK의 마지막 형태는 옵셔널 투자자와 김경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죠. 돈을 내놓으라고. 여기서 옵셔널 투자자들은 이기고 다스는 집니다. 그런데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죠. 왜 이 돈이 글로 갔을까? 주준우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지난 3주간 공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 회의록.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있는 찻집에서 다스의 직원, 변호사, 여기까지 정상이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LA 총영사가 참석을 했더라. 아니, 외교관이 거기 왜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외교관은 원래 BBK 변호사였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거예요. 예. 김재수 씨라고. 그 외의 문서들도 다스가 작성을 해서 주인도 아닌, 주인도 없는,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다든가, 혹은 거꾸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을 해서 다스에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140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한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외교부 라인이 움직였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2주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본인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형과 처남의 재산이다 보니 대통령이 워낙 친인척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서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문서를 지난주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는 사망한 김대정 씨예요. 그렇죠? 네. 네. 김대정 씨인데 김대정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또다시 청와대가 지시합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스에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주체는 김대정 씨의 유가족인데 그런데 이걸 또다시 청와대에서 다수와 주고받는 문서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재정 씨 가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김재정 씨 집안보다 다스보다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부산했던 데는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상속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스 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시사항 때문에 다스에서는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해서 또 보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시하고 그 왔다 갔다 했던 서류를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했었죠. 그런데 이게 후속 보도가 없어요. 주주진 기자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 좀 보여달라는 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대단한 지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와중인데 문서를 통해서 주장이 아니라 예.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혹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실까봐 안홍구 청장님을 아예 모시고 문서를 오늘 해설해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예. 네, 후속 보도가 없다는 얘기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해보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개봉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이명박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모르셨죠? 아니, 저는 봤죠. 보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1등이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청취자들이 조금 퍼날라 주셨으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그 안에 이명박 재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기사거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방송 듣는 것보다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특별히 저수지 게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쉽게. 예, 저는 그 봤고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 왜 없어? 진행자가 얘기하셔야죠. 곡권세 제작자의 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자, 네. 왔다 갔다 잘 하셨고요. 자, 오늘 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공개된 문서, 예. 이 문서를 좀 해석해달라 해서 입수한 문서를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서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국세청장 지낸 분이 지금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국세청장을 하신 분이. 사실 이 사건과 청장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직접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직접 봐가지고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본 거밖에 없는데. 그 도곡동 땅 그 전표가 다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도곡동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고요. 네. 다스에서 BBK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다스 주인이고 다 같은 주인이에요. 예. 이런 얘기의 출발이 도곡동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의 전표를 전표 껍데기에 이명박 실소유주라고 하는 그걸 보신 바람에 지금 이렇게 좌천되어 가지고 감옥도 갔다가 결국 저희 방송까지 흘러오신 분입니다. 감옥도 1년 가셨던가요? 2년이죠. 무려 2년. 자, 그래서 이 사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에 계신 전문가십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서를 보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었던가요? 김유찬 씨가 예. 써놓고 실제 출판하지 못한 책이 있었죠. 이명박 리포트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책이 출판은 안 됐는데 그 책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네. 자료가 많으세요. 네. 거기 보면 혹시 이 다스의 이 최대 주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김재정 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재정 씨가 이명박 재산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이명박 재산의 모든 것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이명박 씨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리카 김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에 오늘은 이제 주준희 기자가 입수한 문서. 왜냐하면 이 문서는 다스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문서. 예, 직접적인 문서죠. 예, 직접적인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서를 쭉 보시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 하는 정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문서 차근차근. 보시면 제가 지금 한번 설명드렸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서류. 천천히 설명해 상속세는 주죠.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유족들의 몫이죠. 그렇죠. 상속을 내는 사람들이 유족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검토를 상속
유족들이 상속을 받는 유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다스 간의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족들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유족의 의견이 없어요, 전혀. 예. 유족은 이렇게 말한다거나 유족을 이걸 원한다든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총장님, 그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전혀 유족들의 의견이라 그들이 제시하는 고려 사항들을 전혀 그렇죠. 언급도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49%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이런 상속세에 관한 논의를 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런 고려사항도 없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속세 검토안에 청계재단의 김재정 씨 소유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정 씨 유족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청계재단은 이명박 김윤옥 씨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예. 그 재단에다가 그 김재정 씨 그 다스 지분을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한 회사를 남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검토된 건데 유족들이 뻔히 있는데 이 방안들 검토된 것들을 보면 재산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전액을 출연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5%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예. 출연한 건데 이게 그 다른 문제로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방안이 근데 이 문서에 보면 검토됐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또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한 것을 반증하는 거죠. 간접 정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많습니까? 세 번째. 또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물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특이해요. 어려워요. 물납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물납이라는 전문 용어 건 워낙 말씀하시고 상속세를 현금 대신에 네.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물납. 예, 네. 그런데 물건으로 이게 납부한다 이거죠. 네. 상속받은 다스의 지분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금이 없어야 되고 네. 현금이 일단 없다는 게 입증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 부동산 순서가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네. 납부할 수 있는데. 근데 김재정 씨 명의의 부동산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67만 평, 거의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네. 부동산이 있는 걸로 다 알려져 본인의 있고요.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요지에 있습니다. 요지에.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일부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30년간 장기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각하는 꼭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30년 아니면 1% 몇만 원짜리 근저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불필요한 돈을 30년간 빌린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물납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물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꼼수죠. 쭉쭉쭉 몰고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역 표시다. 땅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찔끔찔끔 그 강아지가 어디 가다가 오줌을 싸는 거하고도 비슷하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명박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명박 대통령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왜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안 했을까요? 깔끔한데. 현금이 있으려 그러면 부동산을 팔거나 자기가 대신 내주거나 하게 되면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돈을 수 추적할 있습니다. 수가 있게 되니까. 예. 어허. 그리고 나서 부동산으로 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쓸데없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간 예.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을 몰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그렇게 몰아간 이유는 또 뭘까요? 주식을 몰아서 주식을 내놓으면은 이 자산
세무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네. 기재부가 국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캔코에서 원래 그래서 현금화 해야죠. 예, 현금화해서 이제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요. 청와대에서 기술이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2012년 6월입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캠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 자산관리공사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니 어떻게 대응하라. 이 문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캠코의 예상 재원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아, 예. 꼼꼼하네요. 아니 두 분이 미리 하시지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 문서를. 자, 그래서 주식으로 몰고 가고, 예. 주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이 받는 방법으로 몰고 가고,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캠코인데, 예. 캠코는 또 사람을 보내,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주식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내놓으면 이렇게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캠코가. 예. 예. 그러면 그 지분을 누군가 사면 제3자가 그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그 주식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은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못 팔게 어떤 장치를 한다 하는 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 주식이 상속을 받을 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네네. 그 상속 그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네. 그 평가했는 거에 한 2.5배 정도에 높여가지고 캔코에서 이제 매각 예정 가액을 설정합니다. 너무 비싸게 매각해서 못 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한 5번 과정까지 유찰이 돼도 네. 실제 가액보다는 더 높을 정도의 그 높은 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안 사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 빚도 거의 없고 그리고 현대차에 거의 전액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높죠. 1년에 몇십 %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직까지도 꼼수가 있구나. 국고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팔릴 만한 가격보다 훨씬 높여놔가지고 유찰이 돼도 여전히 높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주식이 시장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안 나오니까 제3자가 살 수도 없고 그 이제 수의 계약으로 사야 되는데 금액 자체도 그렇게 떨어져도 그 금액 자체는 실제보다도 높죠.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죠. 그런 방법으로 예. 실제로는 거기다가 쟁여놓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 그냥 쟁여놓고 아무도 제3자가 살 가져갈 수 수 없게. 없게. 네. 그러니까 자기 구도의 기법이다. 그렇죠. 자기 지분들은 그 지분으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다른 이사를 받지 않고 지금 방금 주신 그 서류에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자기들이 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는 주식 그 상속으로 건영미 씨한테 그 자제분들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국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19.91%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예, 예. 이것도 검토를 했는 모양인데요. 자사주를 검토하게 되면은 이상은 씨 지분이 그렇죠, 형. 76%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게 형의 되면 지분이 확 올라가죠. 그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형이 모든 최대 주주면서 76%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형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냈어요. 다른 건 너무 손실도 크고 그리고 현금으로 내면 추적이 되니까 주식으로 했는데 네. 근데 그 여기서 문제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간 만큼 남의 회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지배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다스에서 도로 사가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주주가 형이거든요. 이상은 씨가 지금 47.26% 그걸 사버리면 70%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그 가격을 매기도록 설정을 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사가게. 그리고 이 캔코 예상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이 지금 문건을 주 기자가 주신 건데 이 내용이 보면 또 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이게 우호 지분을 만들기 위한 아하. 그 검토도 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그
AEP라는 사모펀드의 물납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네. 여기에 검토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을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 같네요. 네. 저 문건은 잠깐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스에서 만들어졌을 리가 없어요. 자.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죠. 보시니까 누가 만든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캔코한테 미리 임무를 줬고 네. 캔코가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문건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다 얘기된 상태에서. 예견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봐야집니다. 자, 또 있습니까? 짧게 압축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김재정 씨 지분,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아예 제외하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또 검토한 그런 흔적이 네. 나옵니다. 나머지도 그렇죠.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를 빼고 예. 김재정 씨의 다른 재산은 놔두고 다스의 지분만 빼고 검토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의미는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물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족들이 부담하게 될 돈을 네.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금액을 이제 설정한 금액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존해준다는 것은? 보존해준다는 것은 이제 김재정 씨 유족들이 물납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다스가 보존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정 씨 세금을 다스가 대신 보존해 준다고 그 보고서를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김재정 씨 자신의 재산이면 자신이 내고 예. 다스가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 치면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다스가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 네. 예. 다스가 그러니까 이 다스에게 김재정 씨는 뭔가 일을 시킨 다음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김유찬 씨 책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에리카 김이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까? 내용은 쭉 계속 많은데. 일부 예. 수밖에 안 났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데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차명재산을 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좀이 아니라 다스는 엄청 10조 가까이 되는 가치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차명재산이 이명박 것이라고 이게 판명된다면 그게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서 기준으로 보자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스가 김재정 씨 소유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다스 김재정 씨 소유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뭐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직접 나오신 전직 고위 관료 중 최고위치고. 자, 공론화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공론화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희한테는 생소한 건데요. 공론 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여론조사는 이해하기 다들 편하실 것 하는데. 같은데. 예, 여론조사는 저희가 흔히 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이제 한 번에
바로 그 직답을 묻는 그리고 그렇죠. 규모도 한 1,000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통상입니다. 그런데 공론조사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우선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묻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여론조사 하듯이 1차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시민 참여형 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조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보통 한 100명에서 500명 규모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어떤 조사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예. 정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취지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하지만 여론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는 그런 비슷한 건가 봅니다. 아마 그런 유형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론조사의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질문에 대한 직감 위주로 답을 하기가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그렇습니다. 정보 또는 뭐 주변과 얘기 나누던 평소 생각 예. 그걸 아주 순간적으로 답하죠. 예. 그런데 반해서 공론조사는 이제 숙이라고 해서 이제 심사숙고할 때 숙자, 숙의, 예, 논의할 때 의자 해서 그 학습과 토론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인들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사례에서 보면 한 40% 정도가 애초 가지고 있던 의견을 숙의 과정 거친 후에 바꾸었다라고 하는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통계가 찬성으로 예, 아하.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못 알고 있었다. 네. 예. 그러면은 양쪽 모두의 전문가가 이 숙의 과정에서 그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게 과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 이번 공론조사 경우에는 시민 참여단 규모가 500명으로 500명. 예정을 하고 그 숙의 과정을 거칠 사람이 시민 참여단 500명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정도에 걸친 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달이나요? 예. 그 숙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 일반 시민 참여단들에 대해서 얼만큼 눈높이에 맞춘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줄 것이냐의 관건이 찬성 반대 진영이 내보낼 그 어떤 설득할 전문가 주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누가 어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공론조사에 전문가들이 논의하지 않고 시민들의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견해가 그렇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의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고 성숙돼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본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낮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 분들이 절대 배제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충분히 자기 어필할 시간을 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너무 좁게 봐요. 실제로 또 전문가들은 그 영역에서만 평생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영역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래 좋긴 좋아. 하지만 조금의 안전이라도 그 위험 요소가 있다면 나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싫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전문가들은 또 하나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잘 안 바꿉니다. 제가 법률가. 그 밥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면. 예. 제가 대부분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해보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일단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간해서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고 그런 여지가 그 있습니다. 500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1차 조사를 여론조사 하듯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응답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상의 여론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2만 명이나. 예,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 이제 시민 참여단에 그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하면서 혹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유보인지 이런 세 가지 그 견해를 한번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2만 명 중에 지금 저희가 한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겠다. 경쟁률은 10대 1이 높네요. 12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1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대 1이라고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9세 이상의 이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네. 한 4,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00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만 5천 대 1의 경쟁에서 당첨된 경우나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 뭐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적 성별, 연령별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만 명이라고 하는 규모의 그 응답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16개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성별은 남녀가 있고 그다음에 연령층을 20대부터 60대까지 5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160개 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비례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할당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500명이 한 달이나 교육을 받으면 상당한 정도의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력도 투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원전이라는 게 추가 건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예. 돈을 줍니까? 저희가 합당한 보수는 지급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보수를 얼마 드린다는 게 사실은 좀 격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 금액을 보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 들 텐데. 예. 이 정도라면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디 합숙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합숙은 이제 최종적으로 2박 3일에 그것도 하긴 하는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2박 3일은 합숙이고 그 앞에는 그러면 재택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하.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전문가분들,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종이 형태로 된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걸 드리고요. 또 별도로 이제 동영상 자료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는 와서 1박 2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혹은 2박 3일. 2박 3일. 예. 2박 3일 중간에 집에 못 가는 거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요. 예. 금요일 반나절 이렇게 해서 2박 3일. 근데 그분들에게 또 외부의 영향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된 곳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감금 상태에서 2박 3일을 예.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게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를 하는 예. 겁니까? 이제 그런 모든 그 학습과 토론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설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한번 하기 진짜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의견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의견이죠. 네. 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계속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네. 계속 전선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예. 그럼 그 전문가 선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은 지금 양쪽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적인 성격을. 각각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군요, 지금. 예. 중대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 힘을 조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2박 3일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주자 둘이 나와서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 지켜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당연히 있고. 저희가 네. 이제 2박 3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네, 프로그램도 아마 이제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또 TV나 이런 형태로 중계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체적인 프로그램은 양쪽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네. 대표하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또 지역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 절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된 것은 조별 토론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또 토론해요? 예, 그렇습니다. 힘드네, 이거. 한 10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회자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진을 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500명 들어가서 이거 한번 거치고 나면 예. 사실상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최고 수준의 양쪽 전문가들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듣고 네. 그 전에 사전 학습을 한 달 동안 하고 네. 자기들끼리 토론을 또 계속하고 네. 정말 최고 수준의 견해를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니까 스스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 보더라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대체 어느 쪽 편이냐.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편을 들면 안 입장에서 되죠. 네. 예,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미 직무수역을 해서 뭐라고 네. 말씀드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제가 갖고 있던 의견을 다 이제 뒤로 놓고 사실은 그 전문가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집도 보고 또 토론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 위원장님조차도 그런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공방이나 혹은 자료들을 보다가 의견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양쪽 대표들이 초안으로 내준 의견 한 20쪽 분량의 서면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읽을 땐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읽을 땐 저쪽으로 갔다가. 예, 양쪽에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하셔야 되지 보람 있을 않을까.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서 뭐랄까요, 절차적으로 이미 안착됐다든가 혹은 뭐 크게 화제가 됐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가깝게는 2012년에 일본에서 이 핵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방식을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일본은 저희하고는 조금 이제 테마가 달랐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해서 탈원전을 할 것인가? 원전 비율을 제로로 갈 것인지 15%로 갈 것인지 아니면 20 내지 25%로 갈 것인지 이 세 개의 선택지를 주고요. 시민들 285명이 모여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비슷한 정도. 토론을 하고 학습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2030년에 원전을 0으로 가는 것, 제로로 가는 쪽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아베 정권에서 정책을 다시 전환해서 예. 실컷 해놓고 네. 아베가 그걸 또 뒤집었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공론조사의 한계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렇군요. 또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데 따라서 또 구속력을 갖지
받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이 정도 모여졌고 그게 분명히 드러났으면 네. 그걸 사실은 존중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아베 정권이 그럴 리는 없고요. 자, 그런 사례가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도 결국은 풀뿌리에서 자기 의견들을 잘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100여 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처음이죠. 저희도 사실은 몇 번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2015년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사용 후 핵연료는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예. 그 원전 핵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보관해서 처리할 것이냐를 갖고 기억이 안 공론화를 나는데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목을 별로 그다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못 받았던 게 일종의 요식행위여서 그랬던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 중에 저거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심도 없고 결과도 궁금하지 않고 효과도 없고 과거 정권에는 그랬지 않았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컷 조사해 놓고 이건 요식행위고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런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일 크게 받았던 오해가 들러리다. 공론화위원회는 요식행위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공론조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그게 결코 요식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500명의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는 철저하게 이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전체적인 판단은 미국의 배심원 재판처럼 배심원에 해당하는 시민 참여단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위원장님은 그 진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 관장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유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500명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유도를 하면 금방 알겠고 아마 끝난 다음에 막 폭로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했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남은 거는 그러면 정부가 이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통령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위원장님도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시민 참여단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준 것에 존중하겠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어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공론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론화 의제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전 정부까지는 다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원전을 내서 탈원전 정책으로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했으면 연장하지 않겠다. 예, 점진적인 축소 정책인데요. 그런 정책을 사실은 일관하려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도 중단하는 것이 이제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이게 이미 30% 가까운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의 그 최종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내린 결론과 정부가 상반된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무시는 못하겠네요.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입장은 시민 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표명하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이 결론과 다르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은 무시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되겠네요.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명확히 의견의 편차가 생겨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 49대 51이 되면 어떡하냐. 예. 그게 이제 백중세로 의견이 갈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걱정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위원회로서도 뭐 굉장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결과만 제시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갈라서 있는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좁히는 대안을 낼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 500명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고. 맞습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포를 적절히 조절을 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도랍네.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할 일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은 얼마인데요, 근데? 전체 액수는 예. 어차피 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85만 원입니다. 85만요? 네. 차비는요? 그것은 별도로 정산을. 차비는 별도고. 예. 예. 그럼 사실상 매일 자료 받아보고 2박 3일 동안 숙박에서 토론회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을 보존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시는 500명은 끝나자마자 굉장한 인터뷰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같이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다 하셨나요? 네, 뭐 저희는 하여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민 참여단 분들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우선 제일 큽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삶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는 역사적인 큰 소명을 갖고 이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사안을 잘 판단해 주셔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그런 결론으로 을 내시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설문 전화를 받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역사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전 국민 중에 딱 500명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되면 대단한 전문가가 될 것이고 저희도 섭외합니다. 예. 네. 아마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사안이 진행돼서 어떤 절차에 들어가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도 꼭 나와주시고요. 그때는 아마 500명 중에 한 2분 정도 모시고 나오는 게 위원장님의 몸값을 올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근데 몸값이 있었나요? 예. 아니, 나오고 싶다고 막 나올 수가 없군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은 이에 반박하고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배고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예. 전화기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아, 전화기가 행방이 묘연했다고요? 본인이 행방이 묘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택시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아, 그러셨군요. 그럼 택시 기사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예. 재밌었을 텐데. 예, 나중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판사님? 네.
시간도 없는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원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아닌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거기도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게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니까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회. 양지회도 그렇고. 예. 양지회가- 그러니까 양지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열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은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즉시 통신영장 기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전에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이상한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성열 판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을 거치며 인류 멸망에 대비하는 생존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나름의 용어와 관련 산업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버그아웃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재앙이 닥칠 경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은밀히 축적해둔 비상식량과 발전기 따위가 준비된 그런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존 배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생존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비상 배낭. 지난주 갑자기 이 생존 배낭 기사가 쏟아졌죠.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막힌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런 배낭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처럼 차를 타고 몇 날 며칠 떠날 곳이 있나요? 이 프레퍼족들도 핵전쟁은 개인 단위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EOTO, TW, End of World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북핵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네요. 월요일이라서. 오프닝을 예. 하다 보니. 네.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이 프레퍼족 뭐 생존배당 원래 세계 대공황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거의 1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일종의 하이 문화, 마이너 장르의 뭐랄까 익스트림 산업처럼 존재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비싼 장비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익스트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익스트림 산업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럴 것이 이제 예전에는 핵전쟁이었고 90년대는 종말론, 노스트라다무스,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버그, 그러다가 지진, 뭐 쓰나미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불안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전쟁은 이 프레퍼족들도 개인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렇죠. ETOW로 불러요. 뭐 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용어가 많아요. 군사용어 비슷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좁고 미개척지가 있나요? 며칠 달려가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있다든가 삼면도 바다고 여기서 핵전쟁이 나는데 10만 원짜리 생존 배낭으로 어떻게 삽니까? 15만 원으로 핵전쟁을 대비할 수 있으면 누가 핵을 무서워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라고 그런 의미 기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쏟아낸 면이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아이템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마치 전쟁이 임박한다는 인상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정부를 비판하라 이겁니다. 그런 속셈이 가득한 기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스로운. 그런 매체에 계시는 분들 기자들 집에도 생존 배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북핵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제재안은 이전과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는 강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자산 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네.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스팔트에게 바친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주준희 기자의 MB 프로젝트 사탄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은 특별한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배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장님은 전문가로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문서들의 의미를 주진우 기자로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금 배칠수 씨가 얘기했듯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항상 저희가 간단 요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3주간 이야기를 3분 이내에 제가 간단 요약하면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고인이 된 처남 김대정 공동 명의로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두 번째, 이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갑니다. BBK라는 회사. 그리고 BBK는 최종적으로 옵셔널 벤처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대표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후에 미국으로 가죠. 이 사건을 BBK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만 돈을 다 돌려주고 어차피 횡령할 거 다 횡령하지. 그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주고 190억을 냈던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마지막 BBK의 마지막 형태는 옵셔널 투자자와 김경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죠. 돈을 내놓으라고. 여기서 옵셔널 투자자들은 이기고 다스는 집니다. 그런데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죠. 왜 이 돈이 글로 갔을까? 주준희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지난 3주간 공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 회의록.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있는 찻집에서 다스의 직원, 변호사, 여기까지 정상이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LA 총영사가 참석을 했더라. 아니, 외교관이 거기 왜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외교관은 원래 BBK 변호사였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거예요. 예. 김재수 씨라고. 그 외의 문서들도 다스가 작성을 해서 주인도 없는,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다든가 혹은 거꾸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을 해서 다스에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140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한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외교부 라인이 움직였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2주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본인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형과 처남의 재산이다 보니 대통령이 워낙 친인척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서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문서를 지난주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는 사망한 김대정 씨예요, 그렇죠? 네. 네. 김대정 씨인데 김대정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또다시 청와대가 지시합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스에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주체는 김대정 씨의 유가족이죠. 들은 영화 감독들을 직접 불러내서 애국 영화를 만들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30억 원 정도를 대줄 수 있다라면서 영화 제작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전 대통령이 막 액션을 하는 거죠. 예. 최순실 커넥션이라고 불렸던 주미호 씨가 국장이었던 엔터팀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정반대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하는 단위가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예. 요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양지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회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재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방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독려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났을 때 민간인을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재,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재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어요.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네. 예,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재라는 게. 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그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주무셔가지고 못했던 이정희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에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 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 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예,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거 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속적이고 지역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네,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예.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성명이라보다는 예, 입장을 내고 예.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걸어놓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삼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예.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익숙한 체질도 아니고, 예.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데.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국가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재안은, 가결되지가 않을 것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MBC 뉴스인데요. 백악관 관계자 발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한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제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압박용이죠. 예.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전술 핵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전쟁으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커진 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불안의 편승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의 계산이죠.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은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합니까? 네. 오히려 북한을 제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면서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미국 핵잠수함 한 대 있는 핵탄두가 북한 핵무기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해상에서 미군 핵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우리 땅에 두다가 우리 비행기를 실어서 날아 떨어뜨리나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가 달라야 북한이 압박이 되죠. 게다가 우리 땅에 있다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왜 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전권이 있어도 전술 핵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을 뿐이지 미국이 키를 돌려야 핵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면 전략 핵으로 대응하는 거지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 전략 전투기 뭐 많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전투기는 없고 폭격기만 있죠. 이거는 전략이 붙으면 그거 하나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거든요. 예. 북한이 핵을 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술핵을 쓸 리도 없잖아요. 대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죠. 예. 일본 극우의 수건이죠. 예.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예. 이란이 가지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고 다른 유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세가 정말 편해서 우리 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이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미국의 의원들을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요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입으로 그런 걸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전술핵을 한국에 주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 반응이 이게 좀 특이해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전술핵 배치 얘기하면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이라는 게 당의 정체성인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대북 비전을 보여주든가 그냥 주장하는 건 저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간 여야 전술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술핵은 배치가 안 될 것이다. 다음 뉴스 해보죠. 네,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두고 진보 성향의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색채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라는 한겨레 20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맡았던 국정원 엔터팀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엔터팀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국 소속입니다. 여기는 초명호 씨가 국장이었던 곳인데 국정원 요원